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말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 주말에도 일하는 것은 똑같지만 출퇴근하는 시간만큼의 여유가 더 생기는 만큼 항상 일요일 저녁은 조금 아쉽네요. 오늘 투자의 생각은 아마존 얘기입니다. 프라임데이 100억 달러를 넘기다라는 카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아마 빅테크 기업들 중에 반독점 청문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닐까 합니다. 시애틀 시의원분께서 아마존을 국유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셨지만 반독점법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볼 수 있는 기업은 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정도일 것 같고,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 선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이 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프라임데이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아마존이 프라임데이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어쩌면 가장 잘 요약한 거일 것 같습니다. 성격이 이 중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것은 다 아마존의 역사와 아마존의 가장 큰 쇼핑데이를 제공한다는 것이 카피인데, 올해 2020년은 특이하게 제3자 판매자들을 위한 역대 가장 규모가 큰 2일이었다는 카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바로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다면 최근의 변화를 잘 감지하고 계신 분이겠죠. 아마존 쪽의 세계 소비자 담당 CEO인 제프 윌크는 올해 제3자 셀러 판매자들이 19개국에서 3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60% 성장한 것이고, 프라임 회원들은 할인을 통해서 약 14억 달러를 아낄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230만 제3자 셀러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이를 보면서 지난주에 반독점위원회 제3자 판매자들에 대한 압박한다는 얘기와 안 좋은 프레임에 대해서 조금 더 벗어나려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한다, 중소기업 제품들을 사도록 유도를 한다, 이런 쪽으로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우리의 풀로 인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준다, 그런 브랜딩을 하려는 것처럼 읽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프라임데이 매출 추정치는 각 시장 분석기관이나 애널리스트들마다 달랐는데요. JP모건은 75억 달러를 예상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90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고, 이마케터나 디지털 커머스 같은 데는 100억 달러 이상을 예측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라임데이에서 보자면 세일즈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봐야겠죠. 그래서 프라임데이의 한정에서는 꽤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9억 달러, 2016년에는 15억 달러, 24억 달러, 41억 달러, 71억 달러, 104억 달러까지. 올해가 조금 더 더디다고 생각이 드실 순 있지만, 올해 이제 아시다시피 팬데믹 상황임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지난 8월에 원래는 같이 해야 되는데 인도만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따로 열었기 때문에 이 수요가 조금 빠져나갔고, 그리고 원래는 7월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10월로 옮김에 따라 이 부분도 수요가 조금 분산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래의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45% 정도의 상승은 꽤 그럭저럭 선방했다고 생각되는 지점이었습니다. 프라임데이 중에서도 올해에 집중되는 주인공이 있다면 아마 제3자 셀러들, 제3자 판매자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라임데이 중에서도 성장 궤적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프라임데이 기준으로 매년 제3자 셀러가 판매를 지지하는 비중은 2015년부터 각자 48%, 45%, 39%, 38%, 32%, 35%를 많이 기록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은 디지털 커머스가 약 100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음을 감안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성장률로 볼 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기관도 대부분 마켓플레이스가 차지하는 쉐어가 조금 올라갔다고 바라보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셀러들 입장에서 이건 프라임데이에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아마존 자체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이벤트이기 때문에 셀러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크게 깎을 수 있는 지점들이 많지 않고, 직접 공급업자나 제조업자들이 푸시하는 것에 비해서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폭이 많지 않은 이상 아마존 측의 판매 비중이 많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쭉 보자면 매출의 증가분이 있고 셀러들의 판매 비중 성장률이 있는데, 쭉 보자면 계속해서 이렇게 매출 증가분이 셀러들이 차지하는 성장률보다 많았으나 올해 같은 경우는 셀러들이 차지한 성장률이 훨씬 더 많았다는 지점을 알 수 있습니다. 판매 비중이 늘었으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 아마존 측에서는 셀러의 참여도나 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프라임데이 이전인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프라임데이에 포함은 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 제품들 카테고리 왼쪽에 이런 카테고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밀어주는 정책을 썼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구매한 품목 제품이 10달러를 넘겼을 때 프라임데이 동안에 이틀 동안 쓸 수 있는 10달러 쿠폰 적립금을 줬던 것이죠. 그리고 해당 프로모션은 아마존이 자금을 댔고, 그리고 2주간의 프로모션으로
약 9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부분도 이제 셀러들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지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금의 요약, 소결을 내어본다면 제3자 셀러가 전체 아마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반독점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나 성장을 위해서라도 꽤 중요한 방향으로 셀러를 확보할 수 있었던 프라임데이였다고 생각됩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를 볼 때에도 주로 아마존 자체의 퍼스트 파티보다 서드 파티나 AWS 그리고 구독 분야 쪽이 훨씬 더 상승세를 높게 가져갔음을 생각해 본다면 성장 측면에서도 서드 파티의 성장률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후발주자가 이커머스 분야에 진입하기 힘들도록 가둬두는 플랫폼적 경쟁 역량으로서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과 압도적인 SKU 확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리는 상승 효과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셀러 확보가 꽤 괜찮은 전략이었겠죠. 월마트나 제3자의 다른 업체들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힘든 이유들도 이런 SKU의 차이에 있을 거고 쇼피파이가 시장에서 파격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도 이러한 SKU를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일 것 같습니다. 물론 과정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개별 상품의 재고 단위 차이, SKU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은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임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죠. 잘 아실 테죠. 품종이 많아지고 우리는 한 사이트에서 웬만하게 모든 것을 쇼핑할 수 있을 때 그 멤버십에 가입하고 지속적으로 쇼핑하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쇼핑 플랫폼을 볼 필요가 없어졌을 때 스스로의 일종의 사이트 선택폭을 제한함으로써 락인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마존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SKU의 개념을 예를 들어보죠. 티셔츠가 한 개라고 해서 이 SKU도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티셔츠가 수많은 색상들이 있겠지만 흰색, 검정, 네이비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일단 세 종류가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이즈를 각자 4개씩 곱하니 총 12개의 SKU를 가지게 되죠. 다양한 SKU를 가질수록 소비자의 경험 및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티셔츠만 사례를 들었는데도 12개의 SKU를 갖게 되는데 아마존은 개인 셀러들한테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물류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UI, UX의 업그레이드 뿐만 아니라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 해서 FB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셀러분들, 판매자들 분한테 당신들은 팔기만 하고 배송은 아마존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류 사업자로서 비즈니스를 아마존은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아마존은 자체적인 물류의 고정비나 효율화의 장점을 누릴 수 있을 뿐더러 신사업을 개척한 효과들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러는 내가 파는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존은 자체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에 가둬지는 효과로 인해서 계속해서 멤버십의 수도 늘어나게 되고 신규 셀러의 입장 혹은 기존 셀러의 입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존이 가진 시장, 내가 여기서 아마존에서 팔 수 있는 제품에 접근 가능한 시장이 더 커지는 만큼 더 많은 셀러를 불러올 수 있게 될 겁니다. 판매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트래픽도 많아지죠. 정보의 홍수가 발생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커머스는 결제 단계를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상품을 보는 그 단계들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많아지고 공급자가 많아짐에 따라 정보의 홍수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커머스 사업에서 광고가 빠질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모든 트래픽이 발생하는 지점에는 광고, 내 상품, 내 브랜드를 알려달라는 광고 사업이 흥하게 되겠죠. 셀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들을 가둠으로써 반독점 논란을 피해가기도 하고 성장에도 중요한 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라임데이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팬데믹의 한 중간이던 2분기 기록에서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을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주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양쪽 모두의 성장은 긍정적인 영향이었겠죠. 3분기 기록은 10월 22일 날 발표가 이뤄집니다. 제3자 판매를 통한 영업 마진이 수수료나 서비스를 감안해 볼 때 대략 20% 이상이라고 꼽혀집니다. 그러는 만큼 이익이 매우 좋다고 알려진 AWS의 경우에 대략 26% 정도 얘기됨을 감안할 때 제3자 판매를 통한 증가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존의 비즈니스를 한눈에 매출적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온라인 스토어와 서드파티 판매, 아마존 클라우드, 그리고 구독 서비스와 오프라인 스토어로 나눠서 보면 이렇죠. 그 중에 2019년 전체와 2020년 상반기까지의 지난 12개월을 본 부분이 아래입니다. 1위 사업부는 단연 아마존 스토어이고 2위는 서드파티, 3위는 AWS, 4위는 구독이었고 5위는 오프라인이었습니다. 성장률을 한번 보죠. 성장률은 사업부 매출 순서대로 볼 때 15.6%, 18.8%,
14.2%, 15.7% 오프라인 쪽은 지금 변동이 없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성장해서 방어를 해줬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겠죠. 그런 면에서 성장의 순위를 지금 매겨본다면 서드파티 분야가 가장 가파르고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과 연관되게 되는 구독 분야도 2위를 기록했고 3위는 온라인 스토어가 차지했습니다. 월가의 컨센서스를 아마존에 대해서도 잠깐 관련된 부분을 보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저스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으며 목표 주가는 3,56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종가가 3,272달러였음을 감안한다면 지금보다 약 8% 정도 더 상위 룸이 있다고 본 것이겠죠. 아마존은 22일 날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 서드파티와 퍼스트파티, 이것을 합친 결제액이 프라임데이에서 약 90억 달러 정도였음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드파티, 제3자 판매자 쪽의 결제액 증가가 빠르게 나타난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했죠. 해당 추정대로라면 프라임데이 전체의 40%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2017년 수준으로 굉장히 셀러 쪽으로 밀어줬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포스트의 추정값을 넣어본다면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수요는 연말 성수기에 아마존 수요를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적으로 볼 때 바이러스는 전체의 소매 유통업 분야를 틀을 바꿔내고 있습니다. 소매업 환경은 작년 상반기 1조 7,900억 달러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조 8,600억 달러 수준으로 약 4% 정도 상승을 기록했으나, 그에 반해 이커머스 환경은 확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팬데믹으로 대량의 예상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보다도 조금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이죠. 이전에는 2,660억 달러에서 올해에는 3,470억 달러 수준으로 약 30.1% 급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시장 침투율로 보자면 전체 소매 판매의 18.6%를 기록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아마존은 팬데믹이 조금 완화된 7월에는 어떤 변화를 맞이했을지 한번 볼까 합니다.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온라인 판매량이 49% 증가, 5월에는 78%, 6월에는 76% 증가했으나 7월부터는 조금 더 완화되었을 때 55% 증가한 모습을 보여서 그래도 4월 기준보다는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매장이 재개되는 중에서도 트래픽 증가를 기록한 점이 꼽히는데요. 전년 동기의 증가와 2월 대비의 증가세로 두 가지를 볼 때 본격적으로 문제가 커졌던 4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3%, 그리고 2월 대비는 17%를 상승했고 5월까지는 상승을 하다가 6월에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가 7월에는 오히려 다시 2월 기준으로 볼 때는 특히 28%가 늘어서 매장 재개에도 불구하고 나름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마존 프라임데이와 이커머스 분야의 정리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의 생각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